오늘도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얽혀있는 실타래, 노쇠의 악순환에서 멀리 떨어져라. 지금까지 노화에 따른 고장의 축적이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기능 감소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변화는 서로 얼기설기 설켜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나의 진료실에 임상노쇠척도 5의 어르신이 찾아왔다. 노년내과에서 가장 흔히 보는 환자의 사례다. 올해 77세가 된 김복순 씨는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루 1시간 이상 산책과 텃밭 가꾸기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 등 활동적인 삶을 살았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먹었지만 큰 불편함은 없었다. 그러나 6개월 전쯤부터 갑작스레 소화가 안 되고 목 안에서부터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생겼다. 그리고 그 한두 달 전에, 그러니까 8개월 전쯤엔 남편의 뇌경색으로 입원실에서 간병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원래도 다소 마른 편이었던 김복순 씨는 그 시기에 잘 먹지 못하면서 3kg 정도 체중이 빠졌다. 이후 밤에 자려고 누우면 소변이 자주 마렵기 시작했는데 자정 전후로 매일 3-4번은 깨서 화장실에 갔다. 이 문제로 방광약 2가지를 복용했다. 그러자 증상은 다소 좋아졌지만 대신 변비가 생기더니 심해지고 도통 소화가 안 됐다. 식사를 잘 못했고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바깥 활동도 하지 못했다. 잠이 도통 오지 않는데 소변은 계속 마려웠다. 견디다 못해 다른 의사를 찾아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그랬더니 잠이 들기는 했지만 소변 때문에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다. 낮에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점점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가족들이 눈치채게 되었다. 체중도 5kg이나 빠졌다. 걱정되어 치매 검사를 받아보니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머리 MRI를 찍어보니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그다지 쪼그라들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상당한 인지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서 일단 전문 치매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런데 그 후로 메스껍고 속이 불편해 식사를 더 못하게 됐고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기 시작했다. 걱정스러운 딸이 이러다가 큰일이 나겠다 싶어 근처의 병원에 모시고 갔다. 기본 피검사와 위, 대장, 내시경,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복부 CT 등 여러 검사 결과 특별히 큰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체중은 한 달에 1kg씩 계속 빠졌고 몸에는 아무런 힘도 남지 않은 느낌이라 거의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휠체어에 실려온 김복순 씨의 모습은 영락없는 노쇠한 어르신이었다. 성인의학을 보는 각 전문 과목 의사의 시각으로 김복순 씨의 진단명과 문제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혈압 2. 고지혈증 3. 야간류와 절박류 4. 체중 감소 5. 변비 6. 소화장애 7. 위축성 위염 8. 치매. 김복순 씨는 증상에 맞게 비뇨의학과, 소화기내과, 신경과 등 각 전문 과목 의사가 진료하는 의원들을 올바르게 찾아갔고 각 과의 의사는 교과서와 진료 지침에 나오는 대로 검사를 했으며 부합하는 양을 처방했다.
그러나 처방받은 약이 하나둘씩 늘면서 오히려 김복순 씨는 쇠약감과 머리에 안개 낀 느낌이 점점 심해졌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노쇠의 악순환. 노화와 몸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이 노년 내과 의사의 시각으로는 조금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부터 근육량이 적은 편이었던 김복순 씨는 남편을 간병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따른 상당한 우울감과 수면 장애를 경험했다. 자정이 넘어서 겨우 잠든 후 서너 시면 눈을 떠 뜬 눈으로 밤을 샜다.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은 노인 우울증의 흔한 증상인데 식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식사량 저하, 여기에 활동량까지 감소하면 몇 주만 해도 근육량이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보내면 하루의 근력이 1%씩 줄어든다. 이렇게 근육이 빠지면 자연스레 근육이 하는 모든 생리적인 활동의 기능이 떨어진다. 계단 오르기, 걷기처럼 움직이는 기능뿐만 아니라 삼킴, 배뇨, 배변을 포함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능이 떨어지며 횡격막의 힘이 약해져 위식도 역류 증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흔하지만 간과되기 쉬운 또 한 가지 문제는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올려 보내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후에는 다리가 붓고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그제야 부종이 상체로 돌아오면서 수면 초반부터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게 된다. 이렇게 삼킴, 배뇨, 배변에 불편이 생기면 식사량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게다가 밤에 소변 문제로 잠을 푹 잘 수 없으면 뇌는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다. 결국 우울감이 악화되고 인지장애, 신체 기능까지 함께 떨어진다. 이것을 노쇠의 악순환이라고 한다. 심한 경우는 잘 걸어 다니시던 분들이 2, 3주 만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까지 나빠지기도 한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의학적으로 수술이나 치료는 정말 잘 됐는데 몸과 마음이 허약해져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의 돌봄 없이는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이다. 노인의학적으로 김복순 씨의 문제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급성 노쇠와 동반된 인지장애, 변비, 실금, 식욕저하, 근감소증 이런 노인 증후군. 2. 일의 원인이 된 우울증과 수면장애. 김복순 씨가 처방받은 흔히 사용되는 방광약과 소화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방광은 신축성이 있는 풍선 같은 구조인데 평소에는 이완된 상태에서 소변을 담으며 용적이 늘어나다가 일정 용량이 되면 뇌에서 소변을 보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이 풍선이 수축하면서 소변을 배출한다. 정상적으로는 300에서 400cc 정도까지 방광이 늘어날 수 있지만 과민성 방광이라는 상태에서는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급히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노년기에는 이런 일이 더 흔하게 발생하고 노년기의 흔한 질병인 당뇨, 치매, 우울증, 근감소증 등은 모두 과민성 방광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는 문제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되면 흔히
방광약을 처방받는데 아세틸콜린이 방광에 있는 M3라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약이다. 다시 말해 방광 수축을 약화하는 약이다. 방광약으로 개발된 약은 가급적 몸의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방광에 있는 M3라는 수용체에만 달라붙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람 몸의 여러 수용체는 구조가 비슷비슷하고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아세틸콜린은 인지 기능에도 중요한데 이 대표적인 전문 치매 약물은 뇌 속의 아세틸콜린의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방광약처럼 아세틸콜린 신호에 영향을 주는 약, 항콜린 약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약은 머리로도 들어가서 인지 기능을 약간이라도 떨어뜨린다. 아세틸콜린은 장 운동과 침, 눈물의 분비에도 중요하다. 그래서 항콜린 약물들은 소화장애를 유발하거나 변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입이 마르거나 눈을 뻑뻑하게도 한다. 김복순 씨가 다른 병원에 방문해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처방받은 소화 잘 되는 약도 항콜린 약물이었다. 침이 마르고 소화가 더 안 되고 변비가 심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문제들은 활력이 떨어지고 식사가 어려워지고 있는 김복순 씨에게 최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리가 계속 멍해지고 일상에서 실수가 늘자 김복순 씨는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고 전문 치매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런데 이 전문 치매 약물, 소위 치매약은 굉장히 유명한 부작용이 있다. 바로 방광과 위장관의 예민성을 올리는 것. 앞서 전문 치매 약물은 아세틸콜린의 양을 늘린다고 했다. 정확히 김복순 씨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3명의 의사가 처방한 여러 약 중에는 아세틸콜린을 올리는 약 1개, 떨어뜨리는 약 2개가 들어있었다. 찾아서 정리하고 풀어주기. 노년내과 진료실에서는 이런 분들의 의학적, 기능적인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진료실에서 약사와 함께 시간순으로 발생한 일들을 정리해보니 약의 개수가 부가적으로 처방한 식욕 촉진제, 항우울제, 수면제, 밤에 소변을 덜 만들어지게 만드는 약,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포함해 10개가 넘었다.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이라도 약을 정리하러 오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검사를 처방하고 약을 걷어냈다. 서로 상쇄되는 작용을 하는 약은 제거하고 어르신에게 사용했을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약은 빼거나 안전한 것으로 바꾼다. 임신부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소아에게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약들은 주의한다. 마찬가지로 노인에게 인지 저하, 선망, 낙상, 전해질 이상, 콩팥 기능 저하, 위장관 출혈 등 다양한 합병증을 잘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약을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제라고 한다. 인지와 균형에 영향을 주는 신경 안정제는 줄이고 수면 유도 효과와 방광의 예민성을 낮추는 효과가 함께 있는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이렇게 하면 방광약도 개수를 줄여볼 수 있다. 금세 약의 개수가 절반쯤으로 줄었다. 항콜린 약과 신경 안정제를 많이 줄였으니 전문 치매 약물도 단기간 보류해 보기로 했다.
혈압약은 다리가 덜 붓고 변비를 덜 일으키는 것으로 바꿨다. 낮에 다리가 덜 부어야 밤에 누웠을 때 소변이 조금이라도 덜 나온다. 자기 전에는 꼭 누워서 코어 운동을 함께 하도록 교육했다.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주사를 처방했다. 한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혈액 검사에 이미 영양 결핍의 징후가 보였다. 다행히 아직 뚜렷한 삼킴 곤란은 없고 치아도 당장은 문제가 없어서 흔히 영양 보충 음료라고 불리는 영양식을 처방하고 사용 방법을 교육했다. 이 과정은 그림 4의 악순환을 반대 방향으로 풀어내기 위한 노력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이와 같은 자세한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진다. 노인의학적 관점에서 진료를 하고 싶은 의사는 많지만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진료실에서 3분 진료가 이루어지는 이유다. 2주 후에 다시 김복순 씨와 가족들을 만났다. 첫 진료 후 가장 먼저 좋아진 것은 수면과 식사, 그리고 배변이었다. 신경안정제는 조금 더 줄였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인지 기능을 평가해 보니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었다. 김복순 씨는 운이 좋은 편이다. 원인을 찾을 수 있었고 노쇠에 빠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시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침상 생활이 3개월 정도만 넘어가도 다시 걷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 사례를 보면 노인에게는 어떤 불편함이 갑작스레 생겨난 개별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과 복잡하게 연결된 결과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악순환을 풀기 위해서는 모든 의학적, 기능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 증후군 이해하기. 앞서 노인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생소할 것이다. 노인병이라고도 하는데 노년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은 기저에 여러 원인이 차곡차곡 더해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일련의 노인 증후군은 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름 붙여졌다. 김복순 씨가 경험한 이 변비라는 증상은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의 감소, 활동량 저하, 골반저 근육의 약화, 장운동 속도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항콜린 약제의 복용이 모두 더해져서 생겨났다. 성인의학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변비는 그림 5-A와 같다. 갑자기 변비가 생겼으면 혹시 암이나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내시경 검사를 고려하고 직장의 운동 속도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검사한다. 여기서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능성 변비라는 진단하에 변비약을 처방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교육한다. 노인병 의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노인 증후군으로서의 변비는 5-B처럼 그 깔려있는 원인의 합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다. 노인 증후군으로 흔히 꼽히는 것은 신체 기능 저하와 근감소증, 인지기능 저하, 변비, 실금, 노년기 우울증, 식욕, 식욕 저하, 낙상, 욕창, 선망 등이 있다. 김복순 씨의 사례처럼 증상을 개별 질환으로 보고 방광약, 치매약, 변비약, 식욕 촉진제, 우울증약, 수면제 이런 식으로 약을 더하면 약의 부작용을 또 약으로 막게 되는 무한의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 경우 환자는 약을 먹을수록 점점 나빠지게 된다. 이 현상을 처방연쇄라고 하는데 노인의학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증상마다 개별 진료과를 전전하는 의료 시스템의 특성상 아주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이러한 처방 연쇄가 발생했을 때 그 메커니즘을 밝히고 악순환을 반대로 풀어내는 일을 탈처방이라고 한다. 노인 증후군들은 서로 붙어 다닌다는 특징도 있다. 노쇠 정도를 스펙트럼으로 놓고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면 노쇠가 심할수록 인지기능, 우울감, 삶의 질, 신체 기능, 영양 상태는 당연하게도 모두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노쇠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시작하면 여러 측면의 악순환을 만들고 삶의 내재 역량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을 빠르게 무너뜨린다는 의미다. 결국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충분한 내재 역량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복순 씨가 경험한 것처럼 어떤 병치레를 겪게 되면 내재 역량이 한번 푹 꺾일 수 있는데 이렇게 내재 역량이 깎여 나가더라도 악순환이 생기는 지점, 즉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는 도달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전 마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중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은 결국 내재 역량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다. 첫째, 노년기에 발생하는 증상이나 질병은 기저의 여러 원인이 차곡차곡 더해져 나타나며 그 원인과 증상이 서로 얼기설기 얽혀 있어 노인 증후군이라고 한다. 신체 기능 저하와 근감소증, 인지기능 저하, 변비, 실금, 노년기 우울증, 식욕 저하, 낙상, 욕창, 선망 등이 있다. 둘째, 노인 증후군의 증상을 개별 질환으로 보고 약을 더하면 약의 부작용을 또 약으로 막는 무한의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를 처방연쇄라고 한다. 처방연쇄가 발생했을 때 그 메커니즘을 밝히고 악순환을 반대로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기도 한다. 셋째, 노쇠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인지기능, 우울감, 삶의 질, 신체 기능, 영양 상태 등이 함께 나빠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중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은 이 악순환이 생기는 지점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내재 역량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물학적, 의학적, 사회적 의미를 종합했을 때 노인의 정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